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는 금태연구소의 박종현입니다. 10월 말까지만 하더라도 가파른 하락세를 보였던 국내 증시가 11월 들어서는 거짓말처럼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가장 큰 이유는 그동안의 주식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했던 미국채 금리가 고점 대비 가파른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정말로 미국 금리 또 국내 금리가 모두 고점을 확인한 것이 맞는지, 그로 인해서 향후 주식시장의 반등세가 더 이어질 수 있을지 오늘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특히 그동안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연 이번 하락장을 저는 포지션 조정의 기회로 활용을 했는지 오늘 아낌없이 모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1월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전략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최근에 시장의 흐름을 먼저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주로 포트폴리오하고 섹터에 관련된 내용을 좀 얘기할 거라 최대한 시황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차트를 보시면 이게 시장이 참 너무 재밌다고 해야 되나? 보시면 다우도 그렇고 S&P로 볼까? S&P를 보시면 지금 뭐 10월 27일까지만 하더라도 S&P가 지금 4100선도 깨네 마네 뭐 이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고점이 4600에서 4100까지 무려 500포인트가 하락을 했는데 불과 일주일 만에 지금 4358까지 급등을 해버립니다. 나스닥도 뭐 마찬가지고요. 우리 증시는 사실 지난주 금요일날에도 미국 증시가 많이 올랐어요. 이제 그거를 아직 반영 못했기 때문인데 월요일날 아마 반응을 하겠죠. 코스피도 한때 2300 깨지고 2274까지 갔던 게 2368까지 회복을 했고요. 코스닥도 730 갔던 게 780까지 가파른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주간 단위로 S&P, 나스닥은 뭐 5%, 6%고 코스피, 코스닥도 2%, 4% 이 정도의 이 10월 말까지 하고의 상황과는 지금 180도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바로 미국 금리의 가파른 하락세다. 지금 현재 10월 23일 날 5.02까지 갔던 미국채 10년이 지난주 금요일 날은 무려 4.5 하나까지 떨어졌습니다. 50bp가 넘게 하락을 해버렸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미국채 10년 금리 뭐 7% 간다라는 얘기를 제이미 다이먼이 하면서 뭐 시장이 완전히 이제 끝날 것처럼 얘기했는데 불과 지금 한 1, 2주 만에 시장 분위기 이제 완전 싹 바뀌어 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내용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좀 빠르게 짧게 정리할 건데 첫 번째는 과연 금리가 고점을 확인하고 이제는 하락세로 접어든 게 맞냐? 최근에 왜 이렇게 빨리 금리가 떨어졌냐? 그거 먼저 좀 말씀을 드릴 거고, 두 번째는 그로 인해서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될지 그렇게 두 파트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금리가 고점을 확인했냐라는 질문에 저는 그렇다라고 답을 드릴 수 있겠는데, 이미 제 그 채널 계속 지켜보신 분들은 제가 몇 주 동안 금리 얘기를 계속 하고 있었죠. 지지난주 같은 경우는 지금 그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이 그 7% 간다라는 얘기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얘기하면서 제가 봤을 때는 이분은 트레이더가 아니라 그냥 정책을 제안하시는 분이니까 상징적인 의미에서 7%지 그렇게 가기는 어려울 거다. 5% 이상에서의 금리는 유지되기 어렵다라는 말씀 드렸던 거고, 그리고 이제 지난주가 결정적이었죠. 빌 에크먼이 채권 숏 포지션을 10월 23일에 청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 양반이 도대체 뭘 보고 이랬냐. 지금 여전히 제이미 다이먼은 7% 한다고 하고 있고 빌 에크먼은 채권 숏을 청산을 했는데 둘이 이제 상반된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빌 에크먼의 견해를 지지한다. 금리는 고점 어느 정도 확인한 부분이 맞다. 이제 이런 말씀을 이제 좀 드렸었는데 혹시 이 두 영상을 보시지 않은 분들은 두 영상 먼저 보셨으면 좋겠고 둘 다 보시기 귀찮으면 지난주 영상 빌 에크먼 영상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미 금리 부분이 5% 이상에서는 유지되기 어렵다. 찍을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그 이후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 좀 드렸는데요. 그렇게 봤던 이유들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 몇 가지 최근에 이 채권 시장에 호재가 있었던 게, 첫 번째는 일단은 그동안 금리 상승의 가장 큰 요인으로 하나 지목됐던 게 바로 수급 관련이었던 건데, 지금 왼쪽 차트를 보시면 원래 미국 재무부가 3분기에 이 채권 발행을 한 7,300억 달러 정도 할 거라고 했다가 갑자기 3분기 시작되는 초반에 돈이 많이 필요하니까 우리가 1조 달러로 증액을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증액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상당 부분 그 수급 이슈로 인해서 금리가 급등했던 부분들이 존재를 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얼마 전에 이제 4분기 국채 발행 계획이 발표가 됐어요. 원래는 8,500억 달러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그것보다 줄어든 7,700억 달러 정도로 발행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더하기 발행 만기에 있어서도 장기물 발행 비중을 줄이고 단기 쪽 발행 비중을 좀 늘리는 쪽으로 발표가 났어요. 수급적인 측면에서 그동안에 절대 물량도 줄여주고 만기 비중도 좀 조절을 시켜준 거죠. 제가 요거는 요 발표 나기 하루 전날 공교롭게도 3프로TV 방송 출연했었을 때 그때 제가 얘기했었던 내용이었습니다. 아마 이 기재부 입장에서는 지금 팔리는 만기를 내놓지 장기채 투자 수요도 안 좋은데 뭐하게 장기채 내놓겠냐. 한국의 기재부도 이미 지지난주에 30년물 이상의 발행을 확 줄이면서 장기채 금리의 하향 안정 의지를 보였는데, 뭐 미국에 있는 재무부가 뭐 한국에 있는 기재부만큼 똑똑하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 들었었는데 이제 그렇게 좀 실현이 되면서 일단 수급적인 이슈에 대한 부담이 줄었고요. 두 번째, 빌 에크먼이 지금 그 숏 포지션을 청산하면서 세 가지 이유를 들었다고 제가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잖아요.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면, 첫 번째, at current long-term rate. 현재의 금리 수준이 이미 높아진 거예요. 이 당시에 얘가 4%에서 숏을 쳤는데 이미 5% 이상 넘어갔으니까 이 정도면 이미 악재가 반영됐다라는 게 첫 번째 이유. 두 번째는 in the world much risk. 세계에 위험이 많아졌다. 전쟁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생긴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slowing faster than recent data suggest. 최근의 데이터가 얘기하는 것보다 미국 경제가 빠르게 둔화되고 있다. 그래서 나는 미국채 숏을 더 유지할 필요가 없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 양반이 10월 23일날 이 트윗을 날렸는데, 진짜 저는 이제 앞으로 빌 그로스 형님이 제 원래 멘토였는데, 롤모델이었는데 이제 바꿔야 될까봐 지금 10월 23일날 정확하게 5.02로 고점 찍고 급락하죠. 이게 바로 이 빌 에크먼의 트위터 때문이었습니다. 그동안 미국채 숏에 투자했던 8월 3일날 정확히 첫 번째 트윗하면서 미국 금리 30년 5.5까지 갈 것 같다라고 숏배팅했던 빌 에크먼이 여기서 숏을 청산한다고 이건 대단한 뭔가 있나 본데 이러면서 이제 금리가 하락했고, 그 뒤로 옥신각신했지만 결국은 한 일주일 뒤에는 지금 4.5까지 50bp 급락을 했죠. 만약에 이때 숏 포지션을 청산하지 않았다면 빌 에크먼은 아마 이제 손실을 보는 상태였을 텐데, 요 숏 포지션 취한 걸로만 그냥 가볍게 2억 달러, 2,700억 정도 지금 먹고 나오셨다라는 상당히 대단한 분이신데요. 어쨌든 수급적인 이슈, 그 다음에 빌 에크먼이 숏을 풀 정도로 현재 금리 수준 높아졌고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 커졌고, 그 다음에 또 경기가 생각보다 좋지 않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또 지난주에 이제 쐐기를 박은 게 경제지표가 지금 발표가 됐는데, 미국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이제 좀 부진하게 나왔죠. 사실 뭐 그렇게 부진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제 시장이 원하는 그림대로 나온 거죠. 실업률이 슬금슬금 올라가더니 얘가 실업률 가장 낮을 때가 3.5인데 지금 벌써 한 3.9까지 조금씩 이제 올라가고 있는 모습, 고용시장이 좀 확실히 둔화되고 있는 모습 보여준 거고, 그 다음에 민농업 일자리 수도 원래 예상이 18만 건이었는데 15만 건 나왔고, 기존에 33만 6천 건이 29만 7천 건으로 리바이즈 다운됐습니다. 그러면서 역시 전반적으로 확실히 이제 고용시장이 조금은 슬로우 다운 하고 있구나. 그리고 이 인플레 즉각적인 영향을 주는 시간당 임금 상승률도 조금 이제 꺾여 내려오고 있죠. 그래서 이런 거를 보니까 역시 인플레이션이 좀 안정화되는 게 맞구나 라는 그런 인식들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 제 물가 예측 모형 보여드리면서 11월 중순에 발표되는 10월 물가는 이 9월 물가보다 낮을 거다라고 얘기했던 거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안 나시면 제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제가 예측하는 물가 추정 모형인데 저희 구독자분들은 뭐 여러 번 보셨을 겁니다. 아마 이 차트를 처음 보시는 분들은 뭐가 뭔지 모르실 텐데 제가 나름대로 물가를 예측하는 방법론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올해 6월까지 물가 하락하다가 7월부터 반등할 거다라는 말씀 제가 미리 드렸었고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지금 그 9월달 물가가 3.7까지 나왔는데 이제 10월 물가, 11월 물가는 이것보다 떨어집니다라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내용을 모르신 분들은 손해지. 이제 제 영상은 제가 홍보를 안 하기로 했어요. 안 보면 손해입니다. 안 보시면 손해니까 뭐 여러분들이 보시든 마시든 여러분들 자유에 좀 맡기겠고요. 더군다나 최근에 유가까지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지금 원래 12월 달 가면 기저효과 때문에 물가 한번 조금 더 올라갈 게 남아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9월보다 10월, 11월 물가 둘 다 조금 이렇게 하향 안정화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그 다음에 지금 유가의 흐름 자체가 쇠기를 박은 게, 지금 유가 차트를 보시면 유가가 어디 있을까? 예, 지금 지난번에 사우디가 감산하면서 연말까지 감산 100만 배럴 연장합니다 이러면서 95불까지 올라갔거든요. 사실은 이때가 인플레에 대한 우려가 가장 극대화되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나타나면서 유가 잠시 반락했다가 90불 넘어갈 때 또 요때가 야 큰일 났다. 4차 중동전쟁 때 당시에 1차 오일 쇼크를 생각을 하면서 단순히 유가는 90불을 넘었을 뿐인데 그 당시에 뭐 일각에서는 이란이 개입하게 되면 150불을 갈 수도 있다 이러면서 역시 이 인플레에 대한 우려가 가장 극대화됐던 시기가 바로 요때입니다. 근데 지금 보면 유가가 80불까지 떨어졌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 지상군을 투입을 하고 있지만 뭐 흔히 말하는 야금야금 전법으로 인해서 이렇게 크게 물리적인 충돌을 잘 안 일으키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란이 개입할 여지들이 조금은 크지 않고 또 미국이 많이 중재하려고 하고 있고 예전과 다르게 뭐 사우디라던가 이런 애들은 지금 한 발 물러서 있기 때문에 유가가 급등할 만한 상황은 아니겠네라고 조금 더 어느 정도 이제 시선이 좀 정리돼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뭐 앞으로 전쟁의 양상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아무도 모르니까 다시 유가가 급등한다면 이제 그림은 달라질 수도 있겠는데 뭐 제 생각에는 일단은 뭐 요 정도 수준인 거 아니겠느냐. 그러면 물가의 궤적은 확실히 향후에 그 한때 하반기에 이렇게 치고 올라오면서 야 이거 이른바 쌍봉낙탁처럼 물가가 하락했다가 다시 가파르게 올라가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두려움은 상당 부분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낮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결국은 뭐 더 금리를 올리기 좀 어려워 보이고요. 여기에 이제 또 그 전날 쐐기를 박았던 게 11월 FOMC였는데 이번에 FOMC에서 파월 의장의 그 멘트가 원래는 매파적 동조를 다 생각을 했는데 상당히 매파보다는 좀 도비시에 가까웠죠. 역시 최근에 시장금리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굳이 연준이 긴축을 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라는 말을 되뇌이면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이제 없을 것 같다라는 기대감이 완전히 커져버렸고요. 저도 원래 그 연내 한 번 정도 금리 인상을 봤었는데 이 시장 금리가 급등하면서 연준이 더 할 필요가 없어졌던 부분들, 그리고 최근에 이 물가에 영향을 주는 유가가 빠르게 떨어진 부분 감안하면 금리 인상 사이클은 끝났다라고 저도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FOMC에서도 지금 95% 확률이고 이 지난주 금요일날 고용지표가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내년도 6월 달에 금리 인하 확률이 지금 매우 높아졌어요. 내년 상반기 이내에. 뭐 이게 또 설레발일 수도 있어요. 내년 6월까지도 금리 인하 안 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연준이 실제로 기준금리를 바꾸냐 안 바꾸냐가 아니라 시장금리가 그거를 어떻게 반응하느냐의 모습이거든요. 그 이번 올해도 여러분 기억을 해보시면 결국은 그 하반기에 미국채 금리가 이렇게 올라갔지만 상반기만 놓고 보면 금리가 매우 낮았어요. 미국채 10년 한때 3.2밖에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놈의 피봇 기대를 올해 상반기에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확실히 시장금리가 낮은 수준을 유지하니까 주가는 급등을 했거든요. 그래서 향후 내년도 상반기까지 연준이 정말로 금리를 인하할지 안 할지 이것보다는 시장이 내년도 상반기 이내에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할
걸로 기대하는 마음이 커질지 안 커질지가 저는 주식시장이 훨씬 중요하다고 보고요. 지금까지의 전체적인 흐름들을 봤었을 때는 저는 다시 또 누군가는 내년도 상반기에 미 연준이 금리 인하할 거야 라는 얘기를 할 거고, 그 기대가 상당히 뭔가 있어 보임직한 그런 환경일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주식시장은 분명히 그 부분들을 아마 긍정적으로 해석할 거다. 그래서 제가 그 금요일날 인포맥스 출연해서도 얘기했던 게 주가의 반등이 적어도 한두 분기 정도는 갈 수 있다. 적어도 내년도 초까지는 갈 수 있고, 뭐 산타랠리라는 말이 어쩌면 나올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지수를 안 찍는데 우리 이진우 소장님이 하도 지수 찍으라고 얘기해가지고 지금 목표 수준 얘기하는 게 코스피는 한 2,500 정도 얘기를 했었고, S&P 기준으로는 제가 4,450 정도를 얘기를 했는데, 지난주 금요일날 더 올라가지고 S&P 500은 뭐 이제 얼마 남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내용은, 저는 뭐 제가 지수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예측성은 없는 사람이니까 저는 그냥 방향성만 얘기를 하는데, 어떤 분이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박정현 박사가 그 종목이나 섹터는 잘 모르는데 방향성은 잘 맞추더라 이러는데, 그냥 그런 정도로만 저를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전고점 뚫는 상승을 보진 않아요. 저는 여전히 박스권이라고 보는데, 박스권의 하단이었고, 이 10월 말에 너무 과하게 언더슈팅 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되돌림 정도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세컨 웨이브가 오기 전까지는 주식은 반등할 수 있다. 그 세컨 웨이브가 뭐냐면 바로 이제 고금리에 대한 충격이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칠 때, 그리고 고금리에 대한 충격이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칠 때는 언제냐면, 공교롭게도 금리가 인하 사이클로 갈 때예요. 왜냐면 그만큼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그 금리를 내린다는 얘기거든요. 그 얘기인 즉슨 그 전까지는 고금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미국 경제가 좋았던 부분이 계속 관성의 힘에 의해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는 주식시장이 일시적이든 뭐 망가지든 그거는 그 부차의 문제고, 일단은 생각보다 주가 반등이 세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연말 내년도 초까지는 생각했던 것보다 주식시장의 반등이 조금 더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보는 거고, 고점까지는 아니고 뭐 대략 그동안에 하락했던 부분들을 좀 상당 부분 되돌리는 수준이 아닐까, 이렇게 일단은 이제 저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금리가 고점을 본 것 같다라는 근거들 확실하게 말씀드렸고, 이에 따라서 시장 어떻게 움직일 것까지도 제가 뭐 다 말씀드렸네요. 자, 오늘 중요한 거는 포트폴리오 전략이기 때문에,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어떤 전략을 펴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자, 일단은 제 그 전월달 포트 성과를 보여드리면, 저는 이제 기준이 그 9월 26일하고 11월 3일 기준이기 때문에 완전한 10월 성과는 아니긴 해요. 그래서 평균적으로는 지수가 마이너스 2%인데 저는 포트는 전체 마이너스 1.8 정도, 그러니까 선방한 거죠. 그리고 최근 일주일 수익률은 오히려 1.9 플러스인데, 제가 어떻게 포트를 바꿨냐면, 자, 이제 원래 제가 9월달 포트가 요거였습니다. 그 주식이 34%, 채권이 33.9%, 현금 7%였었어요. 그래서 제가 원래 10월 달에 계획은 현금 비중 조금 줄이고 7에서 6으로 줄이고 채권을 조금 더 사겠습니다. 리츠도 좀 사겠습니다. 라는 게 원래 계획이었어요. 이게 원래 계획인데, 이게 지금 현재예요. 지금 뭐가 바뀌었냐면, 일단 저는 현금 빵입니다. 다 사버렸어 그냥. 뭘 샀냐면 주식 39%로 5% 올라갔죠. 채권도 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채권보다 주식을 더 많이 사버린 격이 됐는데, 그 10월 중순까지는 별로 안 샀는데 10월 말에 주가 폭락하는 거 보고, 특히나 주가 2300 이하는 이거는 무조건 사야 되는 딥밸류 구간이다 이러면서 10월 마지막 주 거의 주가가 2400 이하 구간이었을 때 저는 주식을 다 채워 넣어버렸습니다. 참고로 제가 가장 현금 비중 많았을 때가 8월 달이었어요. 한 거의 9%, 10%까지 들고 있었는데, 지금은 현금이 없습니다. 주식, 채권 다 지금 채워 넣은 상황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를 샀냐면, 이렇게 샀더라고요, 지금. 주식이 아니라 채권이구나. 지금 주식에서는 코덱스 글로벌 로봇, 코덱스 반도체,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 타임폴리오
K바이오 액티브를 이제 주식으로 샀고요. 채권은 하나로캡 초장기, 에이스 미국 30년, 키스 국고채 30년 이넨스드, 미국채 울트라 30년 선물. 이렇게 해서 보시는 것처럼 장기채하고 그 다음에 빅테크와 성장주 위주로 샀어요. 반도체하고. 특히나 제가 지난 달에 많이 산 거는 이 미국 테크탑10하고 K바이오 액티브하고 반도체 요 세 개를 좀 집중적으로 샀고요. 그 다음에 채권 중에서는 에이스 미국 30년하고 그 다음에 요 키스 고체 30년 요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매입을 했습니다. 제가 10월 중간에도 분명히 이제 오히려 주가가 빠지면 주식은 좀 늘릴 기회고 채권은 이제는 뭐 장기채를 집중적으로 사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렸고요. 이제 제가 유튜브를 찍는 이유는 사실은 저 공부하기 위해서 찍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시장을 공부하고 그 결과들을 여러분들께 공유하는 과정에서 이제 시장이 이렇게 흘러갈 것 같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어졌으면 그거를 실천에 옮겨야죠.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 어떤 분은 다 동의하는데 손이 안 움직여요. 이제 이런 분도 계시는데, 물론 제 얘기를 듣고 여러분이 움직이시면 안 돼요. 제 얘기를 듣고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소화하셔서 진짜 시장이 이렇게 흘러갈 것 같구나. 뭔가 내가 포트폴리오에 조정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하면 그거를 실현을 하셔야 돼요. 그냥 듣고 넘어가면 안 되고 진짜로 지금은 주식 비중을 줄여야 되겠네? 아니네, 지금은 다시 늘려야 되겠네? 채권도 해봐야겠네? 이런 공부를 하신 다음에 그거를 공부에 그치지 마시고 꼭 현실에 옮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뭐 거짓말 안 하니까 그냥 그동안 봐왔던 대로 실질적으로 10월 달에 현금을 싹 줄여버리고, 물론 처음에 계획했던 거하고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시장 상황에 따라서 다른데 제가 이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꼭 이렇게 하겠습니까? 시장 분위기가 달라지고 주가가 급락하고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한 변수가 나타나면 당초 예상했던 방향과는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부분은 뭐 여러분들이 감안을 해주시고요. 그렇지만 제가 큰 그림에서 갑자기 뷰를 바꾸진 않죠. 그러면 이제 중간중간 이제 말씀을 드리니까. 일단 다음 달은 그냥 지금 수준 유지하는 거예요. 지금 저는 뭐 더 보트를 바꿀 만한 게 없죠. 오히려 이제 주식하고 채권 뭐 제 기준으로는 가득 채워놨으니까 이제 반등만 기다릴 건데, 지금 고민인 거는 더 사고 싶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달에는 그 IRP 300만원으로 샀고요. 아직 연금저축 600만원 남아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11월, 12월 둘 중에 하나 600만원 정도 추가로 더 투입해서 삼고, 그 다음에 조금 리밸런싱 하고 싶은 게, 지금 그 인더머니 상태에 있는 것 중에 아리랑 미국 단기 우량회사채가 있어요. 이게 한 16%인가 17%인가 이익인데, 이거는 왜 이익이었냐면 회사채니까 캐리 금리도 많이 낮고 얘가 달러 표시입니다. 그래서 달러가 강해서 채권은 조금 손실받더라도 달러에서 먹은 게 커요. 근데 저는 지금 이제 그 미국 금리가 고점을 봤다는 얘기는 달러도 고점을 봤다는 얘기하고 동일합니다. 달러 인덱스가 지금 급락을 하죠. 지금 원달러 환율도 지금 1322원까지 언제 1365년이냐 싶을 정도로 급락을 했어요. 물론 뭐 환율이 여기서 급락하고 달러가 뭐 다시 뭐 100까지 간다 이렇게까지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달러와의 강세 국면이 좀 지났다고 보기 때문에 달러 비중을 좀 축소할 거고요. 제가 일본 엔 선물 사겠다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못 샀어요 지금. 그래서 요거를 이제 갈아타기 하면서 달러를 엔화로 바꾸는 작업을 할 거고, 그 다음에 그 지난주에 3% 출연할 때 명민준 앵커가 고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일본에 상장되어 있는 달러 미국채를 샀다고 했는데, 엔화 투자와 장기채 미국채 투자를 같이 하는 방법이죠. 저도 그 방법 좋다고 저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안타깝게도 연금 투자에서는 해외에 상장된 ETF를 못해요. 그래서 연금 계정이 아닌 그냥 일반 계정에서는 일본에 가셔서 일본에 상장되어 있는 미 국채 ETF 사시면 됩니다. 근데 연금 계좌로 그거를 실현하고 싶으면 일본 엔선물과 그 다음에 미국 장기채 ETF를 동시에 사시면 된다. 요게 세트다. 이제 지난번 말씀드렸죠. 그래서 요거를 저는 좀 하려면 돈이 더 필요하니까 연금저축 600만원 마저 가입하고 좀 이 달러 표시 좀 줄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만기 매칭형 그 채권 한번 소개시켜드리면서 제가 시범적으로 샀던 채권이 있어요. KB스타 25-1 회사채 WA- 이상인데 얘도 플러스 구간인데 저는 지금 채권은 크레딧물보다는 장기 채권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갈아타기를 하려고 요거 좀 줄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사고 그 다음에 주식 중에서 조금 더 사고 싶은 게 생겼던 게 지금 지난 한 주 동안 가장 성과가 좋았던 섹터가 보니까 KB스타 AIN 로봇이 지난주에 16% 올랐고요. 타임폴리오 K바이오 액티브도 한 10%, 그다음에 방산, 게임 테마, 플랫폼, 미디어 컨텐츠, 로봇 이런 것들이 이제 올랐어요. 근데 제가 이제 막 종목수 늘리는 게 싫어가지고 웬만하면 기존에 있는 것 중에서 좀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KB스타 AIN 로봇 요거는 좀 탐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거 한번 대충 한번 좀 봤는데 일단 종목 구성이 잘 돼 있어. 지금 뭐냐면 루닛 AI용 진단 의료 중에 루닛하고 뷰노가 되게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좀 성장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루닛이 지금 제일 먼저 많이 들고 있고 네이버도 지금 크로바 X인가 있잖아요. 그 부분 그 다음에 로봇이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있고 두산 로보틱스도 있고 뭐 셀바세이오, 이노텍, 뷰노도 여기 있네. 그래서 지금 말 그대로 AI하고 로봇이 성장주로서 상당히 좋아 보이는데 이걸 다 들고 있어 지금 KB스타가. 그래서 지금 와 이거 진짜 오랜만에 KB자산운용에서 괜찮은 ETF 만들었다 싶은데 참고로 저는 전혀 KB자산운용하고는 어떠한 관계도 없으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요. 저는 보험회사에 있는 보험 펀드 매니저입니다. 제가 오히려 운용사 입장에서는 제가 갑이지 저는 을이 아니기 때문에 혹시나 제가 가끔 뭐 KB스타나 타이거나 코덱스 ETF 얘기하면 뭐 그거를 혹시나 제가 뭐 이상하게 뭐 연루돼 있나 이런 오해는 하실 필요가 없다. 저는 빚을 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제가 오히려 자금을 집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오해는 전혀 하실 필요가 없고요. 차트가 조금 뭐 단기간에 많이 올라온 부분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일단은 저는 종목이 좋아 보인다. 종목 구성이 좋아 보인다 해서 요거 조금 탐나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한다고 하면 이거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자신 없는데 이게 뭐냐면 게임 테마 ETF예요. 지금 얘가 고점이 언제였어? 2022년인가 24,000원에서 지금 8,000원이면 3분의 1 토막. ETF가 3분의 1 토막 났으면 뭐 완전히 개별 종목은 완전히 뭐 정말 작살이 났을 건데 최근에 차트가 반등을 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거 사실 저는 섹터는 잘 모르니까. 근데 좀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공부를 해보려고 하고 지금 ETF 종목을 보면 크래프톤이나 위메이드 우리가 알고 있는 게임 업체들인데 그동안 게임 쪽이 너무 많이 망가져가지고 뭐라도 조금 나오면 조금 좋아질 수도 있겠다 싶어서 얘는 그냥 관심 정도. 그래서 결론은 지금 다음 달에 돈 있으면 사고 싶은 게 요 KB스타 AI 로봇은 꼭 사고 싶고 게임 테마는 공부해볼 거고 그전에 일본엔 선물과 미국채 30년 액티브는 좀 사고 싶다, 더 사고 싶다. 지금 돈 하나도 없지만 어떻게든지 마련해서 사보고 싶다 라는 얘기 여러분들께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11월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에 대한 내용 말씀드렸고요. 자, 장기시장금리 고점 본 것 같습니다. 장기채도 좋고 주식도 좋고 하여튼 지금은 현금 들고 있으면 안 된다. 연말까지 적어도 내년도 초까지는 주식과 채권 모두 강세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빨리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견해이니까 여러분들은 잘 소화해서 적용하시길 바라겠고요. 어떤 ETF가 좋은지까지도 오늘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제 얘기 듣고 하지 마세요. 누구 얘기 듣고 하는 게 제일 바보 같고 안 좋은 거 아시죠?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여러분의 재무 상태에 맞게 소화하셔서 하시고요. 다만 저는 제 견해가 이렇다라는 거를 좀 더 명확하고 오해 없이 말씀드리는 게 이렇게 종목이나 지수나 제 포트폴리오를 보여드리는 게 제일 뭐랄까요?
정확한 전달인 것 같아서 하는 거고, 저도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한테 뭐가 좋냐면, 저도 제 벌써 구독자가 뭐 10,000명 조금 넘고, 물론 이 구독자의 허수가 많아. 제가 봤을 때는 10,000명 구독자인데 조회수가 이렇게밖에 안 나올 리가 없는데, 어쨌든 저도 제 이름을 걸고 제 뷰를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저도 고민을 많이 하고 하겠어요. 그래서 고민한 만큼 열심히 공부해서 그거를 또 제 일에도 좀 적용을 시키는 거죠. 저는 증권운용부장이니까 제가 실제 회사에 운용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종목이나 섹터는 회사의 비밀이기 때문에 이걸 얘기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 연금 계정에서 운영하는 것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하여튼 제 회사 일과 제 개인적인 일은 분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오해 없으시고, 다만 저의 투자에 대한 아이디어도 여러분들 조금 공유하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친절하게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고, 이번 주 최근에 좀 방송 출연이 좀 많았었어요. 그래서 지금 김작가TV에서 계속 영상이 올라오고 있고, 이제 김작가TV 끝났고 3프로 나왔고, 요번 주 월요일날 각도기TV 출연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지난주 금요일날 연합미프엑스 나왔고요. 한 2주 동안 제가 일부러 방송을 많이 잡았어요. 왜냐면 상고하저 뷰에 저는 이제 완성이 됐다고 보기 때문에 더 이상은 하반기 숏을 안 봅니다. 지금 정도에서는 주식을 사야 됩니다라는 의견을 좀 전달하고 싶어가지고 방송 좀 무리하게 많이 했는데, 다음주 월요일날 각도기까지 출연하고 당분간은 저는 이제 방송 출연은 자제할 예정에 있으니까요. 저의 견해가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금태연구소 매주 일요일날 업로드 됩니다. 안 보시면 손해예요. 저희 구독자분들은 아실 겁니다. 안 보시면 손해니까 여러분 일요일날에는 금토연구소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주 일요일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